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서는요, 특별 기록 유산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록의 왕국입니다. 대체 왜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또 기록에 매달렸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물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컬렉션 기록 유산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한양의 한 저작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는데요. 길 한복판에 누군가 붙여놓은 벽서 때문이었습니다. 하정승아,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당시 세도가였던 정승하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이 놀란 건요, 그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벽서에 쓰인 문자 때문이었죠. 그 벽서가 조선시대 최초로 한글로 쓰인 벽서였거든요. 글이란 건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고 무시받던 백성이 글로써 권력자를 비판한 첫 번째 고발장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게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정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 날짜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세종실록에 나오는 날짜의 기준이 좀 모호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10월 9일이 된 건 훈민정음 반포일이 기록된 이 책이 발견되면서였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해설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아주 익숙하게 많이 봐왔어요. 잘 모르시겠나요? 또 돈에 있는 거 아니야?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왼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세요. 네, 바로 그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1443년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나눠준 건 그로부터 3년 후인 1446년이죠.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걸까요? 당시의 백성들은요, 양반들처럼 앉아서 책을 붙들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야 백성이 한글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년의 시간을 더 들여서 바로 이 해례본을 지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초성과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를 만드는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원리를 알고 또 사용법을 알아야 더 쉽게, 더 빨리 한글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벽서 사건. 이 사건은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겨우 3년째 되던 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백성들이 얼마나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해례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세종대왕은 백성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글로 쓸 수 있길 바랬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도 말이죠. 실제로 일본어와 중국어는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개수가 300~400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무려 11,000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례본은 한글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백성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길 바랬던 세종의 배려심이 낳은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한글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글을 만드는 건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느니, 한글은 양민이나 여성들이 쓰는 천한 글이라느니, 그러면서 말이죠. 더군다나 연산군은요,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투서가 발견되자 업무는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말고 배운 자는 쓰지 못하게 하라며 한글 금지령을 공포합니다. 거기에 한글로 쓰인 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한글을 쓰는 자들은 모조리 체포를 했어요. 당시에 수백 권 이상 배포됐던 이 해례본도 걷어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훈민정음 해례본도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글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우리말 탄압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일본의 한글 말살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1940년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됩니다. 당장 일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해례본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일본이 한글을 폄하해왔던 주장들은 한 번에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책이었겠죠. 그때 해례본을 팔려는 사람은 판매 가격으로 1,000원을 제시했다고 해요. 당시에 그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집 한 채 값인 해례본을 두고 흥정이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누군가 1,000원의 10배인 10,000원을 제시하고 단박에 이 해례본을 사들입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전 재산을 털어서 수많은 우리 문화재들을 지켜냈던 간송 전현필 선생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엔 10,000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한글을 통해 비로소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말문이 트였다고는 할까요? 하지만요,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다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물론이고 한글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도 모두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마음백성을 어여삐 여겼던 세종대왕의 마음까지도요. 여러분, 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마침내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의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례본이 이제 한글을 익히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애가 지금 13개월인데 저 해례본 가지고 한번 가르쳐 보면 한자로 쓰여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에? 한자로 쓰여 한 있는데. 먼저 공부를 해야 돼. 한문 공부를 해서 그걸 생각 못 했네요. 사실 다니시면 가장 놀라운 게 그거거든요.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하거나 하면은 원고가 있고 대본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글로 적혀 있어요. 한글로. 아니 원고는 우리가 한글로 드린다 치더라도 사실 거기에 적혀 있는 거는 독일어로 그냥 편하게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예. 한글로 빼곡히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해. 잔꾀가 심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예. 나보다 잘 쓴다. 아, 얼마나 걸렸어요 배우시는데 혹시? 그러니까 글자만 배우는 건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꽤 오래 걸리는 편이죠. 보통 뭐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 예. 찔이요? 그러니까 약간 퍼즐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한글을 봤을 때 둥그러우면서도 되게 네모랗고 약간 거의 그냥 퍼즐 같았어요. 뭐가 붙이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약간 테트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랩이라는 장르, 힙합이라는 장르를 생각하면은 꼭 영어가 들어가야만이 뭔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진짜 국어만으로도 이제 랩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사실 너무 멋있고 좋은 단어들이 많거든요. 다니엘 씨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한글이 정말 배우기가 쉬워요. 교과서가 있고 해설집이 있는데 가끔 잘 쓰여지지 않은 해설집을 읽어도 모르겠을 때 많지 않아요? 어우, 많죠. 네, 그런 걸 보면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해설집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 위대한 대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글이 창제 원리가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폄하와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글자가 조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여러 학계에서의 의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원리를 모를 때는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창호를 보고 그걸 따라 썼다. 들었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몽골말을 따라서 베낀 글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과학적인 원리가 굉장히 의미가 이제 희석이 될 뻔했었죠. 그러니까 조선 왕 때도 순환을 당하고 일제 시대에도 순환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다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보물인 것 같아요. 해례본 자체가. 해례본을 호가의 10배로 맞아요. 그분 예. 간송 전형필 께서 이분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하나하나 낱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인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인본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영인본을 만들어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거를 전 국어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연구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큰일을 하신 거죠. 이 더 놀라운 건요. 이 해례본이 발견됐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놀랐겠죠. 근데 동시에 전 세계가 놀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94년도에 그 디스커버리라는 과학 잡지에 실린 그런 글인데 우선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The King's 28 letters have been described by scholars as the world's best alphabet and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영어도예요? 아유, 좀 발음이 좀 구리긴 한데.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뜻을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우선 왕의 그 28개의 글자,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그 표기법 체계라고 소개 이제 했었는데요. 근데 한글은 이제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게 요즘 시대까지도 미리 좀 어떻게 좀 내다본 것이 아닌가. 뭐 하자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러면 이응. 이응. 재밌으면 키읔. 히읗. 조금 덜 재밌으면 히읗. 저도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뭐요? 많이 쓰기도 하고. 뭐예요? 이응, 이응, 치읓. 이응, 치읓. 이응 치읓. 네. 알 것 같아요. 양아치라고. 어울려. 지읒이에요. 어울려요. 네, 이응, 치읓. 이응 전 이응 지읒. 이응, 지읒. 네, 양아치 인정. 인정.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참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엄진 아나운서랑 저는 들으면서서도 그래서 본분 지키신데 갑자기. 한글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올바로 그래놓고 써주세요. SNS로 이응 지읒, 이응. 다음 하나 가지고도 한글 같은 경우 이런 감정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현희 씨의 최후의 한마디와 함께 중간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의 첫 문자 한글. 이 한글이 위대하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백성만을 생각했던 세종의 애민 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것 바로 소통이잖아요. 진정으로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틈새로 몰래 엿듣습니다. 계단 아래 숨어 있기도 하죠. 한 번은 조선의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변장을 하고 따라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이 야, 너 뭘 했어?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신은 맡은 바 본분을 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따라 나왔사옵니다. 그는 역사를 편찬하던 사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은요, 왕의 좌우 옆에 2명이 서서 조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거 뭐 완전 걸어다니는 CCTV였어요. 한 번은 태종이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쪽팔려. 창피하니까 야, 이거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해.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관에게 알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적죠. 덕분에 이 역사는 실록에 남아서 영원히 흑역사로 전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죠. 실록은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서 바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일단 사관은 그날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적습니다. 급한 대로 적었다가 집에 돌아가선 메모한 걸 바탕으로 아주 다시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날 벌어진 일을 싹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된 걸 우리는 사초라고 합니다. 네. 그럼 조선왕조실록은 언제 만드느냐? 이게 참 재밌는 게 왕이 죽고 나서 편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조실록은요,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 실록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조가 왕이던 시절에 작성된 사초들을 모아서 실록을 편찬을 합니다. 사관들이 왕의 눈치, 대신들 눈치 보면서 꼼꼼하고 치열하게 기록한 이 사초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본이자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유물은 글을 쓴 사관의 이름이 정태제여서 이름은 정태제 사초. 그런데 이 사초에겐 주어진 운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쓰고 난 뒤에 지워야 합니다. 아니 왜? 대체 왜 애써 쓴 걸 왜 지워? 그런데 이게 법입니다. 꼭 반드시 지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실록이 되기 위해 납입된 사초는요, 지금 왕인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은 사관 외에는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면 딱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그 저기 실록 못 보니까 네가 가갖고 그 사초 좀 들고 와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왕이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오늘 왕이 진짜 몹쓸 짓을 했는데 그걸 써야 되는데 좀 망설여지겠죠. 잠깐만, 내가 이거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선에서는 사관이 제대로 된 역사를 못 남길까 봐 쫄지 말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게 실록을 편찬하고 난 뒤에 사초는 모두 물에 씻어버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무도 못 보게 지워서 기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문서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 사초는 사관이었던 정태제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인조의 미움을 받아서 귀양을 가게 됐는데 그가 유배지에 있는 사이 그만 인조가 돌아가시고 실록청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관들이 쓴 사초는 다 수거돼서 실록을 만들고 물에 씻겼는데 정태제가 쓴 사초만 아이러니하게 남게 된 거죠. 결국 이 사초는 정태제 무덤에 함께 묻혔다가 다시금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로 우리 곁에 남은 정태제 사초. 사초에는요, 그날 조정에서 있었던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벌어진 일에 대한 거침없는 논평이 함께 있어요. 사신왈이란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신이 말하기를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임금이 즉위한 이래로 재난이 없던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저기 즉위하고 난 다음에 사건 너무 많아. 일이 잘 안 된다고 욕을 하는 거죠. 누구를? 왕을. 힘 있는 사람을 글로써 비판한다? 이건 뭐 진짜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쓴 욕이 증거로 남잖아요. 어쩜 이렇게 겁이 없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관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뽑냐면 아주 젊은 사람, 신진 관료 중에서 뽑았어요. 왜? 아직 타성이 젖지 않았으니까. 분기탱천에서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막 들이대는 거죠. 이제 막 벼슬에 오른 때묻지 않은 젊은 인재만이 너 그거 잘못이야, 그럼 안 돼 하고 쓴소리를 팍 날릴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초와 실록을 보지 못하게 막아선 조선의 대신들입니다. 조선 왕 중에서는 아주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조차도 너무 궁금하니까 실록 한 번만 보면 안 돼? 하는데 단호하게 막아섭니다. 누가? 바로 황희정님께서. 그리고 정조도 사초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막아선 사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주 새파랗게 어린 사관, 힘있고 권력 있는 정승 판서만이 아니라 말단 직원까지도 권력으로부터 그 사관의 기록을 지키고자 한 거죠. 그들이 조선의 왕보다 두려워했던 것,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역사가 공명정대하게 기록되지 않는 거죠. 사초는요, 지금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닌 먼 미래를 위한 역사죠. 그래서 왕과 대신들은 늘 두려워했을 겁니다. 나는 후세에 어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한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온전히 남기까지 나라 최고의 권력은 가졌지만 사관들의 기록을 훔쳐보지 않는 권력자들이 있었고요. 있는 그대로를 적었던 젊은 사관들이 있었으며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해 흐르는 물에 지워져 나간 셀 수 없이 많은 사초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겠다는 조선의 당당한 선언, 그 정신을 담은 한 조각, 정대제 사초였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그 사초가 그 실록을 만들면서 없앴기 때문에 그렇죠. 남았지 않았나 생각이 근데 그 돼요. 없앤 이유가 또 물자 절약이라는. 네? 물자 절약이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아서 다시 쓰려고 또 그랬던 게 아닐까. 종이를 빨아도 그게 남아? 엄청 즐겼대요. 한지였으니까 굉장히 즐겼고요. 그 사초를 씻는다 그래서 세탁한다고 하잖아요. 세초를 한 장소가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셨던 바로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차이람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이제 씻어서 거기에 이제 널어가지고 말렸는데 그 말렸던 장막을 걸었던 그것이 차이람의 그 너럭바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요? 네, 흔적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하고 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요. 저희 집이 세검정 옆입니다. 그래서 세검정에서 자문 터널을 지나다니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굉장한 인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 계속 지웠나요? 이렇게. 몰라. 학교에서 배웠는데 지우고. 야, 이게 또 의외인 게 아까 그 세종도 좀 보고 싶어하고 괜찮은 평가받은 왕들이 의외로 보고 싶어하네.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있어. 그럼요. 아니 근데 당대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임금은 절대로 사초의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단 한 명이 그걸 어기고 그때 피바람이 분 거죠.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이죠. 연산군 그럴만하네. 네. 네. 연산군이 사초의 일부만 봤는데도 자신의 집안을 욕하는 것 같으니까 관련된 사람들을 다 축출해내서 이미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뼈가루를 부숴서 바람에 날려버리거나 하는 이런 사활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이 얼마나 역사 기록에 정신이 투철하냐면은 한 번은 여자 사관까지 두려고 했대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다
다 쓰지만은 밤에 왕과 왕비가 이렇게 은밀하게 나누는 이야기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남자 사관들이. 아니 그래서 그것도 썼어요. 그것까지 쓰려고 해서 여자 사관을 두려고까지 했대요. 아유 중전이 좀 누워보기나 뭐 다 적었다고 뭐 그럴까지? 저고리를 이거는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동경들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자, 내가 왕이라면 어떨까? 조선의 왕들은 정말 그 왕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종 같은 경우가 그 자기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이 편전하고 또 쉴 수 있는 그 장소를 같이 이렇게 따르게 만들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사관이 쉴 수 있는 장소까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어. 그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로 보면 이제 관저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겠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쉬는 곳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으니까 몰래 이렇게 보니까 태종이 이렇게 일하다가 딱 보니까 누가 문틈에 이렇게 서갖고 감시하고 있는 거죠. 사관은 실제로 공윤진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2명이었을까요? 한 명이 짝꿍으로. 네.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한 명은 듣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다른 한 명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녹음. 비디오. 그렇죠. 한 명은 그렇죠. 비디오. 카메라 감독이네요 그러면. 네, 바로 오디오 비디오예요. 네, 뭐 식은땀으로 흘렸다 이런 거는 행동을 본 사람이 남길 수가 있고 듣는 대로 빨리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중국도 굉장히 이 사관들도 있고 사초의 기록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그런 시스템이 없었대요. 독일에는 이제 호프슈라이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교황이나 귀족이나 왕 이제 하는 행동을 이제 기록하긴 했는데 비판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훌륭하게 만들어 네, 훌륭하게 버리고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만큼 약간 비판적이고 막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조선에만의 그런 특별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 정태제 사초에는 이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역사는 인멸될 수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역사는 여기 우리 앞에 남아서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라는 명령. 정태제 사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 말 그대로 난중에 쓴 일기죠. 사실은 저도 난중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난 군대 시절에 쓴 서경석의 병영일기. 절대 홍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절판이 돼서 구입이 불가능해요. 네. 자, 난중일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옆을 한번 한 분이 갑자기 드셨는데 저분은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분이고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난중일기 하면 왠지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읽어볼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에 처음으로 완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이순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난중일기 늘 같은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마치 초등학생들이 쓰는 일기와 같죠? 그냥 날씨만 적고 끝난 일기도 35일이나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전에서는 날씨가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날씨를 미리 알면 전투에서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엔 기상청도 없었고 날씨를 알 방법이 없죠? 이순신은 날씨를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월별, 계절별 통계를 내고 날씨를 예측해서 전투에 활용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1597년 정유년의 일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66일 동안은 일기를 2번 썼어요. 이쪽이 처음 쓴 일기입니다. 저 부분 보이시죠? 아주 급하게 쓴 티가 납니다.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겠죠? 그런데 2번째 다시 쓴 일기는 다릅니다. 단정하고 여유가 느껴지죠. 그리고 내용도 처음 쓴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순신은 왜 일기를 2번 썼을까요? 이 2번 일기를 쓴 기간 중에는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무찌른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있습니다. 아주 긴박했던 순간입니다. 예? 고비를 극적으로 이겨낸 이순신 장군은 그 전투의 순간순간을 돌이켜본 거죠. 급하게 쓰느라고 빠졌던 건 채워 넣고 혹시 잘못 쓴 것은 고쳐 넣었던 겁니다. 승리한 전투지만 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다시 검토함으로써 다음을 대비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전투에서 틀에 박힌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장의적인 전략으로 적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도 여러분의 허를 찔러 보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 우리가 영웅을 표현할 때 이런 수식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순신은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아주 많이 연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아침에 흰 머리카락 연남은 개를 뽑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보기 흉해서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하얗게 새버린 머리카락을 어머니가 보시면 걱정하실까 봐 뽑은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을 때 참 낯설지가 않았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어머니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힘들지? 이 얘기에 그냥 제가 울컥 눈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다가 어머니 괜찮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제까지 것을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난중일기에는 어머니 안부를 걱정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구절. 어머니가 평안하시다고 하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뒷부분 보세요. 다행, 다행. 두 번을 이어서 씁니다. 지극한 효자였던 거죠. 또 다른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금을 본영에 보내는데 바람이 몹시 사납게 불어 염려가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심부름을 시킨 종의 안부를 걱정하는 구절이에요. 난중일기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임금, 가족, 부하는 물론이고 이렇게 부리는 노비들까지 단순히 행인 일리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실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순신은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야말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른 이순신. 전쟁을 앞둘 때마다 그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글자입니다. 바로 웅크릴 축자인데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쟁터. 장군이라고 해서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순신도 두려웠을 거예요. 겁났겠죠. 그 두려움에 이렇게 웅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순신이 백전무패의 영웅으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영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이 남긴 7년의 기록, 난중일기였습니다. 서경석 씨가 이 난중일기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아, 예. 그 중간에 한 구절이 정말 아, 그랬어요? 예. 명량해전이 끝난 뒤에 이순신의 셋째 아들이 이 외적이 분탕질한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장군이잖아요. 이 마음 놓고 슬퍼할 수가 없어요. 울지도 못하고 4일 동안 끙끙 이렇게 참다가 군영에서 멀리 떨어진 노비 집에 가서 목 놓아 울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아픔이 있었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만한 얘기지만 엄청난 슬픔일 텐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그냥 책임감과 이런 걸로 극복을 해야만 했고 또 그런 게 좀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일기에 나오는 거는 꿈을 꿨는데 내가 어디 냇가에 떨어졌더니 막내 아들이 나를 안았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서 이상해 갖고 보니까 고향에서 편지가 왔는데 앞에 보니까 통곡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래갖고 직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붙잡고 막 울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웅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고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영웅은 이런 순간에 절망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뭔가 영웅의 조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기를 매일 썼다는 것도 참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기라 하면 뭐 일주일은 기본이고 한 2주를 밀려가지고 2주밖에 안 밀렸어요. 3주 정도 밀렸어요. 그리고 맨날 4주 그래 밀렸어요. 그냥 방학 내내 밀렸다가 마지막 날에 막 휘몰아치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 난중 속에서도 이렇게 일기를 쓰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세 보니까 조금 비어 계신 곳이 있긴 하던데요. 그래도 네. 실제로 한 2,500여일 중에서 900여일 정도는 일기가 비어 있는데요. 이제 못 쓰셨던 이유가 아주 치열한 전쟁 중,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한산도 대첩 중이었거나 혹은 아주 억울하게 투옥이 돼서 도저히 일기를 쓸 수 없는 상황. 오히려 비어 있는 곳이 여유로우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게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에 학교 때 아네 프랑, 그러니까 아내 일기를 봤었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나는데 그건 또 이제 전쟁 상황이었고 아내가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 그 집에 숨어 있을 때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약간 그 독자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그런 긴장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그런 배경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군생활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또 왜요? 얘기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왜요? 안 다녀서 모르는구나. 군 상관이 이순신이라면 밑에 사람들 힘들지. 굉장히 피곤한 상관인데 그 상관이 있거든요. 꼭. 예? 네, 있죠. 자꾸 뭐 자꾸 책 내고. 책 내고 사라고 하고. 예. 이게 네, 이걸 저희가 다 샀어요. 우리 예. 하나씩 다 샀거든요. 저희는 의무적으로 읽었거든요. 네, 의무적으로 사야 하고요. 예. 한 분씩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홍경민 씨가 남겨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서병장이 제대했다. 이젠 밤마다 쌀국수를 끓이지 않아도 된다. 군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 난중에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프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밤새 신음을 했다. 머리가 아파서 웅크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뭐 고뇌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나이가 48세. 맞아요. 네, 48세 그리고 55세까지 전쟁터에서 생활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이 훌륭했던 체력도 그렇게 긴 기간을 그 나이에 전쟁을 했다 하면 다들 몸이 안 좋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40에 군대 가는 프로그램을 해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이순신 장군 이제 백의종군 당했다가 다시 수군 총재사로 복귀를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배가 12척 그리고 군관이 9명, 군사 6명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 나라의 모든 명운이 자기한테 걸렸지 않습니까? 네. 백성의 마음, 그다음에 이 조정, 임금까지 다 자기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장수이기 이전에, 이순신 장군이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기를 통해 가지고.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이란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꼼꼼하고 낭만적이고 따뜻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간 이순신이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천한 글이라느니 노랑캐나 하는 짓이라느니 모조리 회포를 했어요. 발칵 뒤집혔는데요. 세종대왕께서 지금까지도 들고 계신 이 책,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야, 너 뭐 알았어? 그럼 안 돼! 하고 쓴 소리를 딱! 지금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나는 후세 어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영웅이란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이 남긴 7년의 기록.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 천상의 컬렉션. 자, 이제 세 가지 보물들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기록유산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7분의 패널 분들께서는 마음의 결정 다 내리셨나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우리말 겨루기 진행하면서 그렇죠.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뭐 정말 사초도 있고 난중일기도 있지만은 기록의 위대함 그리고 무서움, 교훈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 사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건 유럽에 없었어요. 정말 500년 동안 이렇게 왕 옆에 모든 거 다 기록하고 왕이 똑바로 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난중일기 좀 더 인상 이 양반이 사람을 2번 죽이네. 사람을 2번 죽여. 과연 어떤 보물이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공영주 씨의 정태재 사초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어머나. 이수신 장군으로 1등을 못했어요. 와, 정말 진짜 사실은 저는 이번 편에 나온 게 굉장히 사실은 뜻깊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선조들의 어떤 그런 아주 공명정대함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느낌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결과도 좋으니까 완전 경사났네. 경사났어.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 집에 가서 정말 슬픈 하루다라는 제 일기를 하고 써야 될 것 같고요. 기리지 마요. 아니, 근데 정말 저 형진이 형 그 발표하는 거 들었는데 우승할 만 하십니다. 예, 정말 희은, 니은, 치읓, 기억. 형님 최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개개인이 지금 다 역사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조들의 좋은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나도 정말 좋은 역사를 한번 기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